산수가 좋기로 유명한 옥천의 한 면소재지입니다. 구릉지대와 높은 산, 평야가 어우러져 멋들어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우주에서 올라오는 도로 옆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들머리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고분은 아닌 것 같지요. 이름은 영동 가곡리 고분입니다. 이 존재감 넘치는 고분은 한동안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절한 이의정 이병장의 마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1933년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7세기 중엽, 이 땅의 삼국의 격변의 시간이었던 통일전쟁 당시에 신라 석실본으로 밝혀집니다. 김흠은과 취도가 전사하고 끝내 김유신이 점령한 백제의 도비천성, 즉 조천성인 옥천 양산면입니다. 조천성은 삼국사기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전에서 자주 보이는데 모두 655년 벌어진 것으로 백제와 신라가 대치하던 최전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상기한 수많은 삼국시대 산성들의 위치는 양산면을 방어하는 형세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면 바로 위에 관산성 전투 격전지로 비정되어 있는 옥천이 있고 그 위에 보은 3년산성이 있습니다. 백제 영역으로 깊숙이 돌출되어 있어 양군의 공방은 매우 치열했으리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돌출부의 아래에 옥천에서 양산까지 이어져 있는 마성산, 장령산, 대성산, 천태산 줄기를 금강이 만들어 놓은 통로가 바로 조천성, 현재의 양산면으로 연결됩니다. 산줄기는 더욱 뻗어서 무주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금강이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로는 덕유산과 기백산, 장안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에 겨우 몇 개의 통로만 허락되어 있었지요. 즉 백제의 영역에서 조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단 2개뿐이라는 것입니다. 봉소리산성에 위치한 봉소리 고분군의 조성을 보면 아차산성이나 계족산성의 그것과 유사하고 방어적으로 구축된 배치이므로 신라성이라 판단하여 당시 새거지였을 양산평야까지 이중의 방어선으로 방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곳이 점령당하면 대전 계족산성까지 진출했던 신라군의 배후는 상당히 위태로워지고 나아가 전선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 측에서 투입한 인물들의 면면이 상당합니다. 사량부 남아 취복의 이남이었던 취도는 원래 승려였는데 655년 백제가 조천성을 점령하자 환속하여 전장에 나갑니다. 내가 듣건대 승려된 자는 먼저 학술에 정진하여 본성을 회복하고 그런 다음 도의 쓰임을 일으켜 타인을 이롭게 한다 라고 하였다. 나는 모습만 승려와 유사할 뿐 한 가지 선도 취할 것이 없다. 종군하여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는 것만 갖지 못한다. 라며 법명인 도옥을 내려놓고 취도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원래 신라의 정규 편성인 십정에 승병 지원부대인 삼천당에 지원하여 전쟁에 나아갔는데 전투의 형세가 막상막하로 판가름이 안 나자 창검을 가지고 돌격하다 전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671년 백제 부흥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셋째는 684년 고구려 유민국인 보덕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니 신문왕이 모두에게 사찬을 추증했는데 육두품에게 주어지는 관등입니다. 아버지가 남아였는데 17관등 중 11번째로 오두품이므로 강력한 신분제 국가였던 신라는 통일 후 육두품 이하 실무를 보던 관료들에게 특진의 가능성을 열어 체제 고양을 위한 동기부여로서 중요한 전투의 기록으로서 삼형제의 충절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흠운입니다. 뇌물마리간 8세손으로 아버지는 잡찬인 달복입니다. 세 번째 관등으로 진골 귀족이지요. 655년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의 변방을 공격하여 30여 개의 성을 탈취한 시점에 낭당대감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낭당은 625년 설치된 신라 중앙군으로 신라 주력부대의 보좌관으로 참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풍소우목이라 하는데 한대서 생활했다 하니 지휘관급인데도 병사들과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장에 도착하여 양산 아래 군영을 설치하고 나아가 조천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백제군의 야습이 닥칩니다. 김흠우는 말에 타서 창을 꼬나잡고 달려가려 했으나
지척에서도 분간이 안되고 알아줄 리 없습니다. 하물며 공은 귀한 신분으로 대왕의 사위이니 적에게 죽으면 백제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라는 부하의 만류에도 대장부가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면 남이 알든 모르든 마찬가지다. 어찌 감히 명성을 구하겠는가? 라며 그 자리에서 분전하다 전사합니다. 무열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일길찬의 관등을 추증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이 이 일을 양산가라는 노래를 지어 애도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실전되었으나 경기 민요인 양산도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있죠. 그리고 김유신입니다. 위 두 사람에 비해 사서의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655년 가을 9월 유신이 백제에 들어가 도비천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신라 태종무열왕 2년 655년 기사에 고구려가 백제와 말갈과 더불어 군사를 연합하여 우리 북쪽 변경을 침략하여 33성을 탈취하였다. 라는 기사와 백제 의자왕 15년 8월 655년 기사에 8월에 신라의 30여 성을 공격하여 쳐부수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655년 8월 즈음 백제의 공격으로 조천성을 상실한 신라는 9월에 김유신을 비롯한 김흠은과 취도가 포함된 중앙부대를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수복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군이 조천성을 상실하고 수복하기 위해 나아가서 군영을 펼친 양산은 어디이고 조천성은 이곳이 맞을까요? 삼국사기 잡지에는 영동군 양산현이 본래 조비천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의 양산면이며 고대의 지명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양산은 현재의 가곡리 고분군이 있던 근처로 보면 될 것입니다. 김흠은조에 기록된 양산 아래 군영을 설치하고 나아가 조천성을 공격하려 하였다 라는 구절에 의해 조천과 조비천, 도비천은 같은 지명 아래 있었으므로 약칭이나 별칭, 이칭으로 보고 인근에 밀집한 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되는 비봉산에는 비봉산성이 있고 외곽인 대왕산에는 대왕산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골치 아픈 것은 대왕산에 있는 대왕산성이 대양산성이라고도 불리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천성은 대왕산성과 비봉산성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진입한 군대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은 1차 방어선인 성주산성과 봉소리산성, 백하산성입니다. 남쪽으로 무주와 연결되는 협곡이 열려 있어 과거에는 봉소리 인근에 목책열이나 목책성이 있었을 것이고 접근하는 적을 먼저 발견하거나 우회하는 적을 차단하는 성으로서 같이 기능했을 것입니다. 이곳을 돌파한 공격군은 눈앞에 철벽 같은 용소봉을 비껴 대왕산과 사이로 열린 통로로 진격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봉산성은 차단성이던 대왕산성이나 중간에 원당리 산성을 돌파하지 못하면 도달할 수 없고 양산이라 여겨지는 비봉산의 비봉산성은 보루용 관측성에 가까우며 양산 밑에 신라군이 주둔했으므로 사기에 기록된 조천성의 배경은 현재의 대왕산성이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원당리 산성은 기록이나 그동안 조사, 설화 등에 남아있지 않은 성입니다. 1970년대 되어서야 보고되어 알려진 성으로 적방향이 남쪽이고 대왕산성의 보조적 성격이 보이며 학산천이 만들어 놓은 협곡을 돌파한 공격군이 치소로 돌입하는 것을 최후로 막기 위해 설치한 석성으로 보이는데 양산면으로 넘어가기 전 동서로 이어진 낮은 산에 목책 등의 방어선이 있었다면 지휘성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정상부의 좁은 평지를 둘러있는 불과 230m 삼각형의 소규모 성입니다. 남쪽 사면 당시의 석재는 민묘에 녹아들어 원래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급경사에 산기슭까지 밀려내려와 있지요. 완만한 구간의 남은 석재로 말미암아 거대한 석축과는 거리가 있고 장대 추정지 한가운데 잊혀진 세월의 증거로 민묘가 평탄지를 지킵니다. 바로 뒤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 삼국사기 견훤열전 928년 8월 기사에 나오는 관흔에게 양산에 쌓으라 했던 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비봉산성은 비봉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250m 떨어진 안봉에 절벽을 이어 420m의 석성을 길다랗게 축조하였습니다. 역시 70년대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던 성입니다. 남쪽 사면에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장방형의 다듬은 돌이 정연합니다. 내부에 약간의 평탄지가 있지만 크기에 비해 상주 여건은 나쁩니다. 무엇보다 산정 안봉의 위치에 물 조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교통이나 차단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세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근 모든 산성이 눈에 들어오며 금강은 물론이고 금산까지 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조망입니다. 대왕산성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윤곽이 많이 남아있으나 현재 온전한 구간은 일부분이며 서남쪽 등산로 입구에 몇 미터 정도 옛 모습 그대로인 석축이 남아있습니다. 장방형으로 다듬은 모습이 보이는 석재가 산 정상부에 도달하기 전 형성되어 있는 절벽 아래로 많은 양이 굴러내려와 있습니다. 성벽 추정부 상단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고 3m에서 5m 폭으로 산정을 둘러 길게 이어져 있는데 성벽의 둘레는 660m입니다. 1954년 항공사진에는 한가운데 원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 현재 위치와 동일한 곳에 잔돌로 만든 구획이 관찰됩니다. 중간중간 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평탄지와 성렬이 존재하고 요충지의 지리적 요건은 1500년을 관통하여 현대에도 통용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참호들 또한 있습니다. 장대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방송국 송신탑이 여러 개 서 있으니 이 또한 많은 교란을 가져왔겠지요. 성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 기화편과 함께 고려시대 토기편도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성으로서 오랜 기간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산면과 학산면의 주요 통로가 한 번에 감재되는 요충입니다. 세 곳의 산성이 각각의 매력을 가진 훌륭한 답사지라는 생각입니다. 비봉산성은 높고 오르기 힘든 산이지만 그만큼 훌륭한 조망으로 가슴이 탁 트이는 산행을 선사하며 원당리 산성은 고분군을 배후에 둔 사연을 곱씹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너진 고대 석성이며 대왕산성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치소용 산성을 떠오르게 하는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대왕산성 아래 학산 천변에는 소코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의 콧등처럼 얇은 샘물이 둥그런 바위에서 솟아난다 해서 소코샘입니다. 귀여운 이름과는 다른 삼국시대 구전이 남아있는데요. 대왕산성을 공략 중이던 백제장수가 나당연합군에 의한 부여 함락 소식을 듣고 붕괴하여 칼을 내리친 이후로 샘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가곡리 고분의 연대가 정확히 7세기 중엽 진골인 김흐문이 누워있을 가능성이 큰 신라 고분으로 밝혀졌고 인근에 전해지는 구전과 산성의 밀집도 고분군은 655년 있었던 사서의 한 장면을 증명합니다. 그보다 100년 전 있었던 관산성 전투와 진성 전투의 치열한 현장이 642년 대하성 전투를 지나 655년 조천성 전투를 넘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660년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적지로 새로 지정된 장수 침령산성을 찾았습니다. 백두대간을 넘는 통로이자 어른들을 갖춘 풍요로운 대지, 풍부하게 산출되던 철로 말미암아 고대로부터 마한의 소국이 자리했고 전북 동부를 모두 아우르던 장수가야의 중심지로 그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백제는 침령산성을 수축하여 거점화합니다. 침령산성 아래에는 방아치, 즉 침령이 있어서 진안과 장계를 잇는 방곡제와 장계와 거창을 잇는 60년과 더불어 교통로를 아우르는 장계분지를 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가야의 거점이었던 삼복리 인근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제의 확장과 신라에 의한 대가야 멸망과 겹쳐 중간지대였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일순간 최전방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백제일 것으로 보이는 성렬이 존재하지만 축성되어 있는 성곽은 신라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에 견원도 침령산성에 주목하여 보수하고 수축하여 후백제 후방 거점으로 공고하게 유지하였지요. 천년이 지나 이제 침령산성은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 중 하나로 인정받아 사적 지정이 되었습니다. 후백제의 후방 거점으로 최후를 그대로 간직한 모습과 함께 고대의 집수정 유적이 옛 모습 그대로, 그 숫자도 국내 산성 유적 중 가장 많은 3곳이나 성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수정은 고대와 현대를 바로 이어주는 타임머신과 다름없어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의 것과 거의 유사한 철제 도르래가 출토되기도 했지요. 정상 부근에 위치한 독특한 1호 집수정과 남쪽 성벽 가까이 연이어 붙어있는 2호와 3호 집수정, 여기서 고대의 글자들을 품은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1호 집수정에서는 국내 유일의 글자가 쓰여진 명문 철제 열쇠가 나오는 한편 전국의 산성 집수정 유적에서 자주 나오는 고대의 목간 유물도 역시 이곳에서도 다수가 출토되어 주목을 끕니다. 그중 판별되는 것의 내용을 소개하면 별도 중제도사촌입니다. 도사는 신라의 촌 또는 현단위 행정구역에 파견되어 조세나 행정업무, 노동력이나 군역동원을 담당한 지방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침령산성의 본격적인 축성은 신라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3호 집수정 옆의 평지에는 후삼국 시기의 기와들과 같이 발견된 35.2 곱하기 8.2m에 달하는 거대한 2호 건물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다량의 수키화와 암키화를 복원해 맞춰보니 이 건물지의 웅장함과 수려함을 상상케 합니다. 견훤은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하여 유지했고 황산에서 마지막 새가 다할 때까지 이곳을 한 번도 뺏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수도였던 전주에서 신라까지 이어지는 가장 주요한 가도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병참에 아주 유리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백제의 석축과 토기편에서 시작해 신라의 산성과 생활유적, 후백제의 기와편과 건물지를 거쳐 고려의 자기편까지 이어지는 치열했던 우리의 고대 500년 역사가 이곳 장수 침령산성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온전한 남쪽 성벽 구간에는 좌측은 신라의 성벽, 우측은 후백제의 성벽으로 유구마저 다른 시대일 것을 한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동문지에는 신라의 독특한 성문 축조 방식인 현문식 성문 흔적이 잘 남아있어 고대 병사들이 어떻게 성 내외를 드나들고 유사시에 성문을 방어했는지 그 구조를 알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아직까지 삼국시대 침령산성이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 성과에 의하면 가야 멸망 이후 전북 동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라의 거점성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의 암악성과 함께 6, 7세기 백제와 신라가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삼국사기 기록상의 가잠성이 아닐까도 추정해 봅니다. 장수 동촌리 가야 고분군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적으로 지정된 이번 장수 침령산성으로 인해 전라북도 동부 깊은 내륙에 잊혀진 우리 고대사의 사각지대 장수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민들의 역사적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산악지대 한가운데 오랜 세월과 하천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분지가 형성되고 선조님들은 식량과 물이 풍부하고 방어에도 유리한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가득한 각각의 분지들이 고대 국가 바로의 장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역사 형성의 기초가 되고 분지와 분지는 하천으로 연결되며 힘이 이동하는 통로로, 부가 이동하는 통로로 활용되었습니다. 가끔씩 하천과 하천이 분리된 곳에 사람의 발길에 따라 고갯길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지형이니만큼 조상님들은 이런 곳을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러왔습니다. 제, 고개, 치, 그리고 령입니다.
이 땅의 고대 국가들이 규합되는 과정을 통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로 수렴되고 그중 옥천, 영동, 대전, 보은, 금산을 아우르는 첨예한 대립점은 적의 움직임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관산성 전투로 유명한 옥천과 대전에는 100기가 넘는 산성, 보루성들이 밀집하여 이곳에 지배권을 두고 두 나라가 벌였던 치열한 흔적이 남아있고 삼국사기 470년 3년산성을 쌓다라는 기록과 이어지는 실제 성곽을 통해 신라가 대도하는 시점을 규명하는 보은까지 이어진 산성의 열진을 볼 수 있습니다. 금산도 그런 충돌점 중 하나였습니다. 신라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드넓은 평야지대로 진출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거점이자 백제가 대전까지 진출한 신라의 돌출부를 단번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점. 그런 금산과 황산벌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유일한 고갯길인 백령. 이곳에는 백제의 보루성인 백령산성이 있습니다. 이 통로는 백령을 중심으로 동쪽은 역평천과 봉화천을 거쳐 금강으로 흘러가고 서쪽은 괴목동천과 장선천을 거쳐 논산천,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천을 따라 동쪽은 계진리산성으로 이어지며 서쪽은 저구리산성, 고중리산성, 용계산성이 황산벌까지 따라서 축조되어 있습니다. 백령산성은 전형적인 퇴매식 산성입니다. 일개중대가 겨우 주둔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둘레 207m 경계 목적으로 축조된 성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성이지요. 김유신이 황산벌로 진격할 때 넘었다는 탄현이 이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산은 1963년까지 전라북도였습니다. 그 지리적 연결점이 전북과 가까웠기 때문인데 그래서인지 기원이 백제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본래 백제의 진잉을군으로 경덕왕이 진리해군으로 바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천에서 남하하는 신라군을 막기 위한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르지요. 북쪽의 공남리산성, 금성산성, 핏제산성 같은 수많은 차단성들과 분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감지하는 수많은 산성들로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7세기 중반 영동 양산면을 공략 중에 있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남아있으니 금산은 백제의 대신라 최전방 지역으로 대전의 월평동 산성과 함께 중부전선의 거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금산의 보급선은 백령산성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공주로 내려오면서 5세기 후반 충청도 남부지역의 요새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발빠르게 양성산성과 삼년산성을 축조하고 있던 신라와 남하하는 백제를 쫓아 세종 남성골 산성을 넘어 대전까지 넘보고 있던 고구려에 백제는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여로, 익산으로 거듭된 천도를 꾀한 것과 강박스러울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된 접촉지점 수십 개 산성의 진열은 그때 백제 왕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절박함을 대변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수없이 설치된 군사시설을 연결하여 교통로를 구축하고 각 지역의 군사들에게 식량과 군수품을 보급하는 일은 전방의 전투만큼이나 중요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 23년 서기 501년 음력 7월입니다. 탄현에 목책을 세워 신라에 대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탄현, 숙고개라는 지명이 흔하여 워낙 다양한 곳에 비정되어 있으나 금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숙고개라는 데서 신라군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고갯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554년 진흥왕 15년에 백제가 진성을 침범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 피를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성은 금산이나 무주로 비정되어 있는데 말의 숫자가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추푸면 마전리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백제의 산성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협소한 곳이라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오히려 금산읍이라면 조각이 들어맞습니다. 조천성을 통해 들어온 신라군이 금산에 진출했다면 백제 산성들의 위치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라가 진성전투와 관산성 전투 이전 금산을 차지했었다는 정황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백제 측 가야와 외 연합군이 상경한 경로 또한 장수 60년과 금산을 거쳐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의 조각이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다면 백령산성은 신라가 금산을 점령했을 당시 얼마간 최전방이 되었다가 다시 금산이 백제 수중에 떨어지고
전쟁 전까지 다시 교통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황산벌 전투 직전 이천까지 북상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 듯한 기만책을 사용했으니 안타깝게도 김유신이 넘은 탄현이 백령산성일 가능성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성은 맞습니다. 일찍부터 주목받아 발굴이 진행되었고 백제 후기의 명문화와 인장화를 비롯한 수많은 유물과 건물지와 저장용 목곽고를 비롯한 유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명문화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정사, 무호, 병진년을 가리키고 있어 몇 년에 걸쳐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과 성곽이 사용된 시간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굴로 밝혀진 연대가 사비 시기의 백제 말이니 병진년은 536, 596, 656년이며 정사년은 537, 597, 657년, 무호년은 538, 598, 658년입니다. 정황상 연이은 3년일 것이며 사건의 연속성을 미루어 사비천도와 진성전투 이후인 596년에서 598년이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전체적인 성벽과 문의 구조도 잘 남아 있습니다. 겹성벽과 칠을 구성하고 현문을 도입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한 흔적 또한 충실히 남아 있습니다. 남문을 들어오면 추가적인 옹성이 서쪽으로 90도로 꺾여 있어 성문을 통과한 공격군은 계산된 화방에 걸려들도록 되어 있었고, 북문은 겹성벽과 칠을 가지고 있어 능선에서 올라오는 공격군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성 내부에서는 수열과 석축이 산재하여 있으나 후대의 삭토로 인하여 대부분 건물지가 유실된 상태이고 대지를 조성한 흔적이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령산성은 기본적으로 백제 말 단시간 사용된 성입니다. 크기와 위치로 전투용 성곽보다는 교통로를 관리하는 통제용 성곽에 가까우며 물의 수급도 쉽지 않아 농성이 어려운 곳입니다. 현재 도로는 백령산성의 북쪽으로 제를 넘어가지만 남쪽의 골짜기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쪽도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성의 입지가 어중간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남쪽 방향으로 무려 4m 높이의 현문식 성문이 자리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북동쪽 경사지에 인접한 북문지는 역시 현문입니다. 인근에서는 불에 탄 흙의 흔적이 나오니 백제가 멸망하는 와중 백령산성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있었고 북문을 돌파한 신라군의 끝까지 저항한 최후 수비군이 쓰러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고립된 성곽 인근에서 종종 발견되는 고분군도 유물산포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백령산성만 외롭게 떨어져 바람소리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남원 운봉에서 왜구들을 크게 격파하고 이성계는 임실로 이동합니다. 태조 왕건이 임실 상이암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고려를 개국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성계도 상이암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요. 황산대첩이 1380년, 조선개국이 1392년이니 이미 이때부터 왕권 의지가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승 후 인월에서 요천을 따라 북상하던 이성계는 팔공산 자락의 용계리를 지납니다. 인월에 왜구를 치기 위해 남하할 때도 이곳을 지났는데 그때 닭이 울어 대승했다고 기뻐하며 마을 이름을 용계라 지어줬다고 하죠.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 흔적을 지우고자 용계라고 바꿔 기록하여 현재도 용계입니다. 용계리는 장수 장계분지의 남쪽 입구입니다. 더 높은 곳에 숨어있는 대성고원, 남원 만행산까지 이어지던 광대한 철산지를 모두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당시 모든 마을에서 닭이 울었을 것이니 이성계의 의중은 이곳이 백제 고토의 요충지라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백제 왕실의 상징이 천계이니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근에 이성계의 전설은 더 있습니다. 장수 신무산 금강 발원지인 뜸봉샘에서는 백일기도 하다가 오색 찬란한 봉황을 봤다고 하죠. 지난 마이산 운수사에서도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꿈의 신선으로부터 왕권의 상징인 금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용계리와 묘한 연결점이 생깁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이자
호남의 진산이라 일컫는 장수 팔공산. 그 팔공산 남쪽 자락에 신무산과 연결되는 능선에 장수와 남원임시를 이어주는 척치, 자고개가 있습니다. 자고개가 인근에서 활동을 많이 한 이성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혹은 후백제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로서 전쟁에 필요한 철을 조달하고 신라를 공략하는 교통로로서 견훤이 직접 운신하여 이곳에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장수의 5세기경 존재했었던 장수가야와 연계된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능선에서 대성고원과 장수 장계분지를 동시에 감시 가능하며, 더하여 대성고원 아래로 남원 보절과 장수 산서, 오수까지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성고원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서 장수로 가려면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가제제와 자고개는 이곳을 천엄의 요새로 만들어 주었고, 중심부의 대성리 고분군과 대성리 도요지, 식천리 고분군이 고대로부터 교통로와 새거지가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심이 되는 군사시설은 자곡의 능선 따라 원수봉 쪽으로 1km가량 올라가면 나오는 해발 840m 한미성이었습니다. 고문헌에 성적산성, 성수산성, 신천고성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적, 성수산이 팔공산의 옛 이름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성수산이라는 이름은 서쪽으로 옮겨가 아직도 남아있지요. 한미산성은 모서리를 남북으로 두는 마름목골의 산성입니다. 둘레는 400여 미터인데 보기 드물게 옛 성벽이 잘 남아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휩쓸리기 쉬운 골짜기 쪽이 제일 잘 남아있고, 완전히 상실된 구간 없이 현재 모습만으로도 대략적인 성벽의 외형이 파악될 정도입니다. 성벽 내외부를 같이 쌓아 올린 협축 구간이 대부분이고, 치가 3곳 존재합니다. 옛 기록에는 성문이 3개라고 되어 있으니 가장 높은 곳인 서쪽 치 옆에 서문, 현재 성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에 남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간별로 돌의 형태와 다듬은 모습이 달라 사용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축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크게 동쪽과 서쪽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성내부 평탄지의 서쪽에는 겹쳐진 것을 포함하여 무려 6기의 집수지와 점토로 보강된 배수시설이 나타납니다. 집수지의 단면이 삼국시대에는 사선이나 수직이고 신라 발해 시대에는 계단형인데, 이후의 단면이 계단식입니다. 출토유물로 미루어 후삼국, 후백제입니다. 1456호는 삼국시대 늦어도 7세기 초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단면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서 축조 주체가 각기 다른 세력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6호는 5호 위에 중복되게 조성되어서 모습이 꽤 복잡한데, 바닥에 점토층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우물의 성격도 있었음을 가늠하게 합니다. 내부에서는 삼족 토기가 발굴되는 등 토기편, 기와편이 다양하게 출토되었습니다. 성내부 서쪽 안방 구간은 석재 채취 흔적이 있어 축성 때 사용한 채석장으로 보이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 수많은 종류의 와편과 토기편이 성 내부에 가득합니다. 유물 유적이 백제와 남한여초의 것들만 발견되니 사용 주체는 백제와 후백제로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성의 모습은 후백제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유물 유적은 나오지 않으니 한미성의 역사적 효용은 이 땅에 통일국가가 자리 잡은 이후로 다한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에서는 수많은 고분군들과 유적들로 인해 백제 이전 장수가야라는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어 가는 중이지요. 노하리 고분군은 5세기경 가야토기와 철기가 나온 데다가 매장 형식에서 마안의 흔적이 보여서 장수가야의 시원 흔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삼고리 유적에서는 6세기 초까지로 구분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가야 토기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백제,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장수가야가 대가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타국과의 교류도 활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촌리 고분군에서는 6세기 초부터 백제 토기가 절대적인 수량으로 출토되어 이 시기 전후로 백제에 복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6세기 초 백제는 웅진천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왕권으로 사비천도에 성공한 시기입니다. 무령왕에서 성왕치세이고
군사적으로 고구려에게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의 안정은 필연적이던 시기였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장수에는 우평현이, 장계에는 백해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제가 운봉고원의 암악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602년이니 후방인 장수는 그 이전에 복속되었을 것입니다. 백제성인 임실 성미산성이 6세기 초축으로, 남원 성시리산성도 사비 시기로 파악되었으니 백제가 전북 동부를 복속한 것은 6세기 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굴 결과도 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계곡부에 남은 온전한 성벽 구간에 외벽 보강층에서 수습된 수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중반이어서 삼국시대 축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벽 안쪽에 일반적으로 채운 모습이 아닌 축성으로 보이는 성열이 드러나 현재의 성벽 이전에 석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내부에서는 소량이지만 가야토기도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야의 영향인지 초축의 흔적인지는 추가 발굴로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치에서는 신라 발해 시대, 신라의 사다리꼴 쌓기나 동남성벽 상단에 다듬지 않은 돌로 축성된 후백제 시대로 판단되는 구간이 있어서 집수지의 모습과 더불어 사용 주체에 대한 교차 증명이 됩니다. 한미산성에서 팔공산 정상으로 500m가량 올라가면 원수봉 봉수가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신무산 정상에는 신무산 봉수, 대송고원 남쪽 봉우리인 개동산 정상에는 묘복산 봉수가 있고 철산지를 가로질러 남원 보절면을 내려다보는 사계봉에는 사계봉 봉수가 있습니다. 봉수왕국이기도 했던 장수가야의 남서쪽 봉수 통신망이 장계로 연결되던 곳이 자고개입니다. 6세기 팔공산에 팔성사라는 고찰이 있었고 8암자에 8분의 성인이 계셔서 팔공산이 됐다고 전해지지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던 곳이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부에서 최근까지 불탄살이 나왔고 발굴시 탄화층이 곳곳에서 관측되니 유물유구 흔적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멀리 남원 성시리산성이 내려다 보입니다. 고갯길을 따라 행군하는 백제병사들이 제일 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889고속도로를 타고 함양에서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상당한 경사지를 한참 올라가면 어느 순간 넓은 평야가 탁 트이는데 바로 운봉고원입니다. 지리산 줄기가 덕유산과 연결되면서 잠시 쉬어가는 곳. 해발 450m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옛부터 그 풍요로움과 고립된 지형 덕분에 십승지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의 백제와 동쪽의 신라가 고지를 차지하여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각축장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운봉가야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수많은 가야고분이 산재하고 두랑리, 성내 같은 지명이 과거를 짐작해 합니다. 남원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의 길이었기에 남원 평지를 감제, 통제할 수 있는 암악성은 가야가 미리 토성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운봉가야를 복속하고 암악성을 석축으로 공고히 축조하여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백제무왕은 가야 고토의 회복과 나아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암악성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가장 자세히 서술된 삼국사기 백제봉기와 열전 등의 기록을 보면 602년 8월 백제는 암악성에 신라군을 포위했는데 진평왕이 기병 수천 기를 보내어 방어에 성공했고 4개의 자성, 소타, 외석, 천산, 옹잠을 추가로 축조하여 방비를 강화합니다. 무왕은 다시 해수에게 4만 기병, 보병을 지휘하게 하여 암악성과 자성들의 공략에 나섭니다. 이 자성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비정되고 있습니다. 이산산성, 청계리산성, 신기리토성, 황산토성, 청계리산성, 청문리산성, 음지산성, 노치산성. 맞서는 신라장수는 건품과 무운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해수는 천산 서쪽의 진펄로 물러나 매복했다고 하는데 천산은 이미 백제군에게 함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는 추격해온 무운과 천병력을 기습합니다. 무운이 백제군의 갈고리에 걸려 낙마할 정도로 혼전이었고 아들인 귀산이 추항과 함께 맹렬히 돌파해 두 장수의 무공에 힘입어 신라군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귀산과 추항은 서라벌로 돌아가는 도중 사망하지만 남하와 대사에 추중되고요. 다만 백제는 수만의 병력이었고 신라는 1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제군의 매복이었고요. 백제 장수의 사망 기록은 없고 신라 장수는 2명이 사망했으니 백제군은 별도의 부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지휘관은 살아 돌아갔고요. 물론 해씨 가문은 암학성 공략 실패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입장에서도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위례성부터 유력 가문인 해씨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었고 신라 입장에서도 수성 성공이라는 명분을 가져갔습니다. 후대의 기록이라는 이면일 것입니다. 천산이라는 성 서쪽에 큰 뻘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성이라고 보이므로 첫 번째 비정대로라면 신기리산성, 두 번째 비정대로라면 청문리산성, 좀 더 넓게 보면 황산토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강이 아니라 큰 펄로 쓴 것을 보면 황산토성에 마음이 기우는군요. 616년 10월 백제는 다시 암학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달솔 백기에게 8천의 병력을 주어 공략하게 하는데 승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모산성이라는 이름이 남은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자성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광주 방향 지리산 휴게소 뒤편의 이산산성은 산 중턱에 있는 석성인데 일개 중대가 주둔하기에도 비좁은 15m, 21m의 작은 성입니다. 시계도 좁고 활용도 제한적입니다. 왜 이런 자성을 두었을까요? 운봉고원의 삼국시대 성들만 21개에 달합니다. 하나하나 발굴하다 보면 당시의 전투 상황이 정확히 그려지는 날도 오겠지요. 624년 10월 무왕의 적극적인 군사력 투사로 속함, 앵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개의 성이 백제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 중 속함은 함양 팔령산성으로 추정되고 앵잠도 함양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팔령산성은 운봉고원을 넘어 함양으로 내려가는 팔령치에 있는 성이므로 616년에서 624년 사이에 암학성은 백제에 점령당했습니다. 어쩌면 저 6개의 성 중 하나가 이름이 바뀐 암학성일 수도 있겠지요. 642년에는 의저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킵니다. 대하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고 사위와 딸의 죽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김춘추와 김유신, 암학성이 삼국통일의 시발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자왕이 대하성을 점령한 지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660년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전북 동부지역의 장계분지와 운봉고원은 철이 나왔습니다. 특히 운봉고원은 근래 조사에 의하면 80여 개의 철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암학성에서도 제철 유적이 발견되었고요. 철이 곧 국력이던 시절 가야고토의 철산지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복잡하게 작동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장수와 남원 보절의 가야 유적들과 남원 덕가면 성산 백제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유적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암학성은 고갯길을 지키는 전술적 가치를 지닌 단순한 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울러 발굴 중 온나무 수액이 말라붙어 있는 신라의 토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옷은 과거 최고의 마감재였습니다. 방수, 부식 방지, 접착제로 사용되었고 당시에 최고 수준의 가공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원이 전통 오칠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기원이 암학성이라면 이 유물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암학성은 당시로서는 큰 성이지만 주둔 가능한 병력은 일개연대가 한개입니다. 따라서 회전은 아영뜰과 운봉뜰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살았던 가야 유민들은 어느 쪽을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합천 서쪽에 껑충한 봉우리. 갈마산 정상에는 좁은 정상부의 지형을 10분 활용한 삼국시대의 갈마산성이 자리합니다. 성의 크기가 매우 작고 합천으로 진입하는 서쪽 끝에 축성되어 있으니 보루성, 전투전초의 성격으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사면으로 시계가 무척 좋아서 서쪽으로는 멀리 황매산이, 동쪽으로는 비슬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어에도 아주 좋은 입지인데 산 아래 연당지는 과거 개간되기 전 능선 아래를 전부 차지하는 커다란 연못이었고 바로 아래 용주면에는 현재는 늪으로 변한 박곡지라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마산성으로 접근하는 부대의 경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고 환강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통일신라의 성곽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축성이 통일 이전의 것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서쪽에서 접근할 세력이 없었으므로 축조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서쪽에서 접근하는 적을 상정하고 축조된 것으로 보이니 대가야나 신라가 쌓았을 가능성이 더욱 크겠지요. 합천 시내 환강에 면하는 남쪽 강변에는 해발 90m의 취적산이 있습니다. 합천의 치소성인 대야성이라고 생각되는 성곽이 U자형 지형을 둘러서 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남쪽의 환강과 북쪽의 합천천 가운데 평지에 연해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사뭇 다른 지형이었습니다. 서북쪽에서 내려온 길쭉한 능선의 중심부에 합천 시가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만 해도 현재의 하수처리장 인근은 저습지와 논으로 쉽게 침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합천천 너머 영창리가 합천의 중심이었죠. 산의 한쪽 사면을 모두 차지하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유물산포지뿐만 아니라 1881년 이전에는 향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합천군 이청사가 있는 자리는 합천리 고분군이 있어 합천은 새거지를 펼칠 땅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야성은 두 하천이 만나는 반도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경사가 완만한 방어에 약간 아쉬운 치소성으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합천은 경남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덕유산, 삼봉산에서 발원한 환강이 거창과 합천 등 거친 산악지대를 억겁의 세월 동안 흐르면서 굵직한 협곡들을 만들고 낙동강과 만납니다. 막 즉위한 의자왕은 성왕의 죽음을 되갚고 신라를 복속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왕의 전황을 넘겨받아 직접 신라를 침공하여 미우성을 함락하는가 하면 장군 윤충에게 1만의 병사를 주어 대야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백제군의 공략 방향을 보면 합천과 창녕, 청도를 거쳐 경주 부산성에 이르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신라의 지방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려 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가야 지역이었으니 신라의 약한 고리로서 민심의 배반도 염두에 두었을 터입니다. 의자왕은 점이나 선을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 단위를 복속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제군은 장수 침령산성과 남원 암악성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의자왕이 미우성과 40여 성을 함락한 것이 642년 음력 7월이고 윤충이 대야성을 빼앗은 것이 8월입니다. 따라서 미우성과 40여 성은 경남 서북부의 성들이라 비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야성을 공격할 때 백제군이 사용한 침공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창에서 환강을 따라 수로를 이용해 내려오는 경로, 거창에서 봉산면을 거쳐 가호리를 거쳐 합천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로, 봉산면을 거쳐 합천 북쪽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협곡으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신라의 최전방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던 대야성, 유물산포지와 고분군을 미루어 합천의 새거지는 군청 제2청사와 영창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탐탁치 않습니다. 적 방향은 북쪽과 서쪽이고 이를 염려하여 서쪽에는 갈마산성을 축조하여 감시의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더 취약한 북쪽을 감시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북쪽 300고지나 서쪽 200고지에 감시체계를 두었다면 새거지 보호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었을 텐데 환강 건너편에 대야성의 보조성인 갈마산성과 고소산성을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북쪽에서 접근하는 세력에게서 방어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강의 남단에 있을 경우에 가능한 배치입니다. 대야성의 발굴 결과는 복합적입니다. 동쪽 봉우리 정상부를 둘러 축조된 성곽은 오랜 세월 생활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기저부의 축조 수법과 출토 유물로 미루어 5세기 대가야가 초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3차 시굴조사에서 서쪽 구릉으로 확장하여 포곡식의 형상을 띠게 된 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5에서 6세기 가야 토기편과 7세기에서 8세기 신라 토기편이 발굴되었고 서쪽 구릉의 축성 시기는 6세기,
시간상으로는 신라에 복속된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성벽의 구조가 당시 신라 것이 아닙니다. 서쪽 구릉 정상에 가까운 평탄지에서 건물지와 배수로, 수열 등과 함께 성에 바로 인접하여 대가야가 조성한 합천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심 고분군은 훨씬 동쪽에 위치한 옥전 고분군이고 합천리 고분군은 위계가 낮은 편이라지만 대가야가 이렇게 축성할 가능성은 낮겠지요. 이러다 보니 환강 남쪽의 대야성산에 있는 미보고된 산성이 진짜 대야성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야성산 정상은 얕은 경사의 평지가 넓게 자리합니다. 서쪽으로 접근하는 골짜기는 급경사이지만 북쪽은 완만한 능선이 이어져서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유물산포지와 고분군들이 밀집해 있는 합천리에서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항공사진에서 유의미한 성벽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접사진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성벽의 모습이 당시 신라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세력의 남쪽을 경계하는 보루성이었을까요? 정상에서 합천을 내려다보면 왼쪽에 눈을 잡아끄는 것이 있습니다. 정양늪입니다. 빙하기가 지나면서 생성됐다고 하니 삼국시대에도 늪이었습니다. 고소산성과 대야성산 산성 서쪽에서 천연의 해자로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성산 산성에서 가벼운 경사의 능선을 따라 900m 정도 내려오면 고소산성이 있습니다. 고소산성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면 배후에 대야성산 산성, 좌측 최전방에 갈마산성, 전방에 대야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강이, 좌측에는 정양지가 천연의 해자로 산성을 둘러싸고 있으며 급경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고소산성을 점령하러 오는 군대는 전방에 전초를 뚫고 도하를 하고 늪지를 돌파해야 고소산성이 있는 산 밑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급경사의 골짜기를 올라야 합니다. 합천의 모든 산성 중 가장 난공불락입니다. 보고되어 있는 고소산성 자료를 찾아보니 상당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고 정양리 고분군이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로 인해 유실되기 전 항공사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축이 500m가 넘는 총길이 1.5km의 대형 성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의 평지와 장대지도 눈에 띄는 데다 전형적인 당시 신라 석축 산성인 것이 1km 남짓한 둘레를 가지는 대야성과 비교됩니다. 심지어 높이도 대야성은 90m, 고소산성은 150m입니다. 대야성은 치소성, 고소산성은 농성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소산성이 대야성일까요? 260년 후 901년 음력 8월 대야성 앞에 다시 백제군이 진을 칩니다. 후백제왕 견훤은 일부러 투수의 때를 맞춰 군대를 이동시켰고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한 대신 돌아가는 길에 나주를 약탈합니다. 916년 음력 8월입니다. 이번에도 견훤은 대야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920년 음력 10월 겨울 삭풍에 드디어 대야성을 점령한 견훤은 경남 서부를 복속하고 창원을 거쳐 김해 진례면까지 진군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경남의 좌우 판도를 결정했던 최고의 요지 견훤은 대야성을 점령한 이후에야 신라 고토의 공략이 가능해졌습니다. 927년에는 서라벌을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이고 팔공산 전투의 대승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고대 병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환강은 도도하며 질척이고 황매산 같은 산줄기는 여전히 불친절합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고 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거머쥔 요충지로 돌아갈 날이 안 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미숭산은 대가야의 도읍 고령의 배후에 위치한 독립된 거대한 하나의 산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가야천이 돌아 회천으로 빠져나가고 북쪽으로는 오리천과 소가천을 거쳐 회천과 합류합니다.
미숭산 남쪽 중턱에는 외부와 차단된 듯한 하빈리가 무릉도원을 이루고 북동쪽 신리는 하나의 통로로만 고령과 연결됩니다. 동남쪽 용리에는 역시 고령과 연결되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의 통로로 대가야읍과 이어져 있습니다. 세 곳이 모두 대가야읍 인근의 고밀집도를 자랑하는 과거의 유물산포지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미숭산 정상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 야로리와 용리에는 야철지와 제철 유적, 철을 생산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대가야에 속했을 어떤 집단의 새거지를 증명하는 고분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미숭산 정상은 대가야의 주산성과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약 6km 떨어져 있지만 미숭산 정상의 전망이 훌륭하고 인근의 철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아니 철산지가 있었기에 대가야가 자리 잡았을 것이므로 서쪽을 방어하고 감지하기 위한 산성을 두었을 것입니다. 바로 미숭산성입니다. 미숭산 정상은 해발 755m입니다. 정상부의 얕은 평지를 절벽이 둘러싸고 있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진 남쪽 성벽에 주 출입구였을 남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봉이 중간중간 솟아있어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했고 많이 허물어졌어도 비교적 그 형태가 뚜렷한데 지금 있는 성곽은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 내부에서 수없이 나오는 토기편들을 미루어 미숭산성의 연대가 삼국시대로 거슬러감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가야의 관박유적으로 당시 성의 명칭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겠으나 현재 이름의 기원은 여말선초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미숭산의 이름은 상원산, 이야기는 정몽주의 문인이었던 이미숭에게서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멸망하자 이에 항거하여 군사를 거병하고 충남 논산, 경북 김천, 경북 성주에서 수차례 전투를 치르지만 전세를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안동장군 이미숭은 고령 상원산 정상에 운거하여 군사를 키우지만 역부족으로 성내 순사함에서 몸을 던져 순절했다고 하지요. 후인들이 시신을 거둬 산 아래 용리 발령동에 묘를 쓰고 산 이름을 미숭산으로 바꿔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가야 멸망의 최후 거점으로도 미숭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묘한 시대적 일치감이 있습니다. 성의 둘레는 1325m, 그렇다 해도 험난한 지형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성 중간과 남쪽 면의 평지는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암봉을 이용해 축성한 서남, 동남쪽 구간은 매우 어려운 편이고 과거 내환도로 이용했으리라 생각되는 2m 폭의 평평한 지형에는 관목들이 밀생하여 헤쳐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사함에 들리려면 지나야 할 곳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암봉에 희미한 석축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서문지를 지나 어느 순간 경사가 없다고 느껴질 때쯤이면 미숭산 정상입니다. 정상부의 좁은 구간 양쪽에 석축을 쌓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위로 잠깐이면 북서쪽으로 가야산의 거대한 산체가
동쪽으로 광활한 경북의 산야가 대구까지 펼쳐지며 남쪽으로 눈앞에 만대산 아래로 우리 역사의 증거인 대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불감시 어르신을 배웠습니다. 이 높고 거친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신다고 하네요. 여기는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서 다들 안 오려고 해. 요 가운데로 내려가면 뽕나무 밑에 샘이 하나 있지.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깊은 산골의 고지, 주변이 유독 따뜻한지 새푸른 이끼가 가득한 고대의 기도처 같은 느낌입니다. 주위로 계단식 대지가 만들어져 있고 성돌을 가져다 담장 같은 구조물을 쌓아놓았는데 후대의 흔적이겠지요. 성곽 주변에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와편들이 보이는 반면 중앙부에서는 고식의 와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중간중간 보이는 토기편들 또한 보고되어 있는 삼국시대 대가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의 동쪽 끝 모서리에는 동문지가 있습니다. 대가야 주산성과 능선으로 이어지는 길에 만들어져 있으며 여기서부터 지형은 뚝 떨어지듯이 합니다. 고대로부터 산성을 축조하여 운영한 저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망향대, 안동장군 이미숭이 고려 왕조의 회복을 빌며 개성을 향해 제를 올리던 곳이라 하지요. 미숭산성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끊임없이 사용된 성입니다. 입지와 성곽의 모습에서 농성하기 위한 의도가 진하게 드러나는데 역시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을 피해 들어온 백성들이 항전한 곳이라고도 하고 조선시대에는 정상부의 봉수를 운용하기도 했지요. 임진왜란과 그 이후 시기의 유물들도 발견되며 의병들이 머물렀을 가능성과 넓게 조선시대의 사용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1976년 항공사진을 보면 성 내부의 나무와 관목들이 제거되어 있고 여러 단의 대지와 성렬들이 관찰되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사람의 활동이 있었다는 뜻이겠습니다. 독특한 역삼각형의 모습과 현재도 남아있는 민묘의 위치가 지표가 되어주네요. 삼국사기 잡지 고령군 편은 이곳의 역사를 그대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기록의 집합입니다.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 시조 이진화 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진흥왕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대가야군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거느리는 현은 둘이다. 야로현은 본래 적화현인데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쳤다. 지금도 그대로 쓴다. 산 아래 야로면은 지금 합천에 속해 있지요. 수해로 합천향교를 야로면으로 이건했던 역사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미숭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야로라는 이름이 흥미롭지요. 대장간에서 바람 넣을 때 쓰는 풀무를 뜻합니다. 이렇게 보니 적화라는 이름 또한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연상되는 이름이군요. 어찌되었든 야로라는 이름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의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독 철과 밀접한 지명을 붙인 것은 생산량이나 품질에서 뛰어났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무기를 조달하고 농성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료인 철. 미숭산성은 철산지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오랜 기간 중요하게 유지된 요충지였을 것입니다. 이는 충주 탕금대 토성과 칠금동 제철 유적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며 백제부왕의 공격 방향이 고령으로 향하고 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상에 있던 성황사라는 미숭신사가 자리잡게 된 배경도 험난한 위치임과 더불어 오랜 기간 사람들이 중요하고 신성하게 생각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볼 수 있겠지요. 아직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유적입니다. 도처의 시대를 달리하는 와편 토기편이 산재하고 완전히 무너졌더라도 대부분의 성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군사적인 가치를 넘어 주민들의 신앙이 깃들게 된 연유는 분명 우리들도 납득시키기 충분한 것이겠지요. 고지의 전망 좋은 산정임에도 현대의 시설물이나 군부대가 들어서 있지 않은 흔치 않은 미숭산성. 언젠가 발굴이 진행되기를 고대해 봅니다.